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하는 김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과 같이 이제 사실상 이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망을 이번 내용에 많이 담았고요. 결국 이 업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세가 어떻게 갈 건지를 어찌됐든 전망을 해야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미 결론이 나왔죠. 건설은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왜 뉴트럴인지 그리고 시세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머리를 보자면은 여기서 결국 얘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죠. 그래서 착공은 내년도까지 쉽지 않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제부터 착공이 회복될 거냐라고 했었을 때 26년도부터 착공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택주 사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좀 사기는 좀 그런 업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매매가나 전세가의 방향성을 놓고 봤었을 때도 언제 많이 오르느냐 했었을 때는 서서히 오르다가 이제 26년도부터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전망을 하는지 먼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부동산 업황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제목처럼 개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리가 3년 사이에 건축비가 25%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우리는 분양가, 즉 판매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해야지만이 이익이 나는 구조로 가는 거고, 과거와 동일하게 분양가로 시도를 했다가는 바로 손실 나는 구간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우리가 2020년 말과 작년 말 이 3년 사이에 가격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시세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시세가 거의 그대로인데 이 비용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대로 했다가는 손실, 그러면 그만큼 분양가를 올려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축 매매 실거래가 대비해서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왜냐? 이렇게 안 하면은 돈이 안 벌리니까요. 근데 오른쪽에서 보듯이 건축비와 택지 가격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떨어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비용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가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이 원가단에 떨어지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억지로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왼쪽 페이지에서 보듯이 미분양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의 눈높이는 사실은 2021년도 초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데 분양 가격을 올려서 분양을 해버렸으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싼데? 해서 안 사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22년도, 23년도에 미분양이 급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나왔습니다. 안 사는 거죠, 신축을. 그러면은 신축이 판매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개발을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의 착공 물량 자체가 예년의 평균 대비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업황이, 특히나 부동산 개발 환경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그럼 이거 착공을 우리가 증가하기 위한 방법, 즉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땅값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에 나왔던 PF에 대한 경공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의 이 왼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이건 이제 금감원이 구조조정 시나리오로서 그려본 그림이죠.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한 25% 증가했고 금융비용이 60% 증가한 상황에서 땅값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면 과거의 분양가로 분양을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냐 라고 했었을 때 땅값이 약 한 4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과거 분양가로 판매하더라도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땅값이 40%가 싸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경매 과정에서 억지로 낮춰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면은 결국은 시세가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그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거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수도권은 이 전체 원가에서 택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건축비가 25%가 증가하더라도 분양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 폭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땅값과 건축비가 거의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25%가 증가해버리면 분양가는 훨씬 더 수도권보다 더 많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수도권은 2020년 말 사실상 지금 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 수도권은 8.6%가 올라와 줘야 어느 정도 개발 이익이 우리가 과거 얻었던 개발 이익만큼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고 지방은 13.7%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도권은 과거 고점만큼 분양 가격에 도달하지 않아도 판매가 되는 반면에 지방은 거의 과거 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 이게 이제 비로소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개발 환경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을 올라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세 상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 배경들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금리죠.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항상 이 금리가 하락하고 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세 상승이 항상 나타나더라. 근데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 공급이 많아지죠. 그 돈이 많아지니까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결국은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다만 금리가 하락할 때는 바로 반응을 안 해줘요. 왜냐?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당장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없죠. 근데 금리 인하 효과가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즉 점점 주머니에 돈이 차오르면서 그게 결국 부동산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 내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과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키는 뭐냐면은 거주 비용,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가격이죠. 그래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 이 수익률의 관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임대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일정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 적정 수익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수익률 관점에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매 가격을 조금 더 비싸게 불러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 대부분 전세 가격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예외된 부분이 바로 2013년에서 2010년에서 2013년의 수도권 가격이죠. 이때는 왜 서울은 안 올랐냐? 그거를 우리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매매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이게 매매로 바로 전환되기가 어려운 그런 갭 차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뭐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 가격이 4억이었던 거의 전세 가율이 40% 사장했으니까요. 근데 전세가 4억에서 5억으로 오르는 것만 해도 거의 한 25%가 오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은 했지만 매매 가격은 따라 못 갔죠. 근데 지금의 전세가율은 그 정도까지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전세가의 상승 속도가 매매가보다 빠르겠지만 결국은 매매가는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전세가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키를 놓고 봤었을 때 올해의 전망 어떠냐? 어제 저희가 매크로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는 올해 2차례, 내년 1차례, 26년 2차례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죠.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금리는 내려간다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서 결국 봤던 거는 금리가 내려가면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내 수요는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거주 비용, 전세 가격은 왜 올라가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이 공급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항상 착공이
그 뒤에 3년 뒤에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008년에서 2010년도 착공이 반토막 났었을 때 언제부터 전세 가격이 폭등하냐? 그 3년 뒤인 2010년도, 2011년도에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반대로 2015년에 착공이 많아졌을 때는 어떻게 됐냐? 2018년 정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세 가격이 오히려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확실히 둔화되고, 공급이 적어지면은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미 2023년도는 예년 평균 대비 반토막이 났고, 사실 24년도도 지금 3월 누적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작년보다 안 좋아요. 이 말인즉슨 적어도 25년, 26년도에 가면은 전세 가격이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의 사례로 놓고 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보는 거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건 전국적으로 다 지금 착공이 반토막 나온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거주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착공은 언제부터 증가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26년도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은 지금 8.6%가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 지방은 13.7%가 올라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두 개 모두 다 불과 1, 2년 사이에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은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2026년도 시점은 가야 매매가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크게 상승을 할 거고, 그제서야 어느 정도 개발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26년도에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6년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매매 거래량은 언제부터 나타나냐? 26년도에 증가하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바닥 시점에 근접했고, 그게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가겠구나 하는 시점부터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바닥 시점부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매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냐라고 했었을 때, 내년은 적어도 매매 거래량은 회복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돈이 많아지고 나서 그 이후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했었을 때 그 수혜는 누가 볼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매매 거래량과 관련된 인테리어주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서머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주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착공은 26년도부터 반등할 수 있으니, 적어도 25년도쯤은 가야 우리가 주택주를 살지 말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매매 거래량은 오히려 내년도부터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언제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주는 관망의 의견을, 인테리어는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탑픽은 삼성 E&A고요. 그래서 주택주는 사실상 살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삼성 E&A를 지금 굉장히 바닥 주가 수준에서 접근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왼쪽 오른쪽 두 개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항상 삼성 E&A의 매출액은 수주 잔고에 그 뒤이어서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수주 잔고가 올해부터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인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직 전반적인 매출액의 시장 컨센서스는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시장의 추정치가 올라올 수 있는 것만큼 우리는 상승 여력으로서 주가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삼성 E&A가 지금 주가가 조금 부진하고 어느 정도 자꾸 외인이 매도를 이어가면서 약간 꺼림칙한 그런 차트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상 펀더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은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탑픽으로서 삼성 E&A를 제시를 드리는 것으로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